미국 최대 정치 이벤트 제46대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America is back.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칠까요? 뭐 딱히 바뀌는 게 있겠어. 미국은 미국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노노. 지금은 새로운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때.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우리의 국방 안보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모신 스페셜 게스트는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발음이 아주 또박또박합니다. 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수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박은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바이든 당선인이 더 형님이야. 4살 더 많더라고. 아니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출마하게 된 이 이유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태 기자님이 깔끔하게 바이든은 누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우리 국방 개그맨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We the people, 보통 사람들이라는 캐치플레이스로 유명한 전형적인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큰 이변이 없다면 제46대 미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고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학창 시절부터 인종차별과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1972년 연방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국제마약통제위원장,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부통령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의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의 장래 희망이 초년 시절 때 장래 희망이 초연소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고령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고력이 됐네. 예.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네. 꿈은 일단 이루셨는데 네. 이 최연소는 또 못 이루셨네요. 아니 그 우리 태 기자님 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바이든 당선인이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공부 빠지셨네. 역시 그 꼼꼼히 또 찾아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 모신 국장님처럼 또 외교통인데 국장님이 보시는 바이든 당선인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2014년에서 17년 동안 주미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행사 때문에 먼 발치에서 그 바이든 그때는 부통령이었죠. 네. 그 부통령을 봤던 기억이 이제 새롭게 났고요. 저는 그분 자체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분의 참모진을 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의 분인가를 조금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참모진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잭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그 당시에는 이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지금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참모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위 관료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배석을 했던 경험에 따르면 네.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상당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 지금 동맹에 대한 강화, 동맹에 대한 중시, 존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라면은 저는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동맹 중시라는 네. 기조는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태도입니다. 네. 태도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을 모셨던 그 당시의 부통령 사람들의 이제 보좌진을 만나보면은 그 부통령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과 존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소통 능력이고요, 감성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그 유년기 시절을 보면은 이제 다 언론 보도를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우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사도 순탄치만은 예.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분의 그 역정이 네. 이분의 지금의 그런 소통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한마디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이변이 없었죠. 예, 물론 이 투표 전에 여론조사와 이 사전 투표 결과 모두 바이든 당선인이 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전 선거였던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런 결과를 뒤집는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했지만 단정은 못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수훈 박사님, 이 미국 국민들이 도대체 왜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를 선택을 한 걸까요? 네, 그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했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선거 바로 전인 11월 2일 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바이든 후보가 약 7.2% 정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16년대 결과가 사실상 힐러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것처럼 2016년 바로 이 직전의 조사에서도 3.2% 정도 힐러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도 당시에 끝까지 막판까지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임자가 신뢰를 받고선 다시 재임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레토릭, 트위터에 지쳐 있다라는 걸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격과 언행을 이제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anyone but Trump,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라는 사고가 네.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방역에 실패했다는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떤 안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보 보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보 결집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제정치학의 어떤 이론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도 주지 못해갖고 안보 결집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 이슈가 대두됐었는데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들 편에 서줬기보다는 어떤 시위를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표를 잃는 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 유권자의 적어도 47.2% 정도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있으면서 공화당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은 채 어떤 그 다음 정권의 어떤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은주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워낙 앞서서 이수훈 박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받지 못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저랑은 약간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미 대선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였지만 지난 11월 23일에 미 그 연방 총무청이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인수인계 작업도 시작이 됐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바이든이 300명이 넘는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당선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수를 가져갔다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1억 6,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67%가량의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건 1900년 선거 이후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미국 대선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지 네. 그리고
그 불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그 득표수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건 정말 초박빙 승부였다는 네.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 양 진영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불복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벌어질 수 있었고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네. 국민들이 그 불안정성의 그 강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피즘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 바이든 당선인이 소통을 아까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통을 토대로 얼마나 그 미국의 그 사회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두 분이 뭐 정말 분석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역의 안부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후보는 이 방역에 좀 실패한 것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자 당선 확정 나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으며 바이든 당선인 역시 긴밀한 협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현안 대응 확대와 조속한 만남에 대한 공감도 이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축하 인사가 늦은 거 아니냐. 물론 뭐 SNS 통해서 이제 뭐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댓글도 지금 안 달렸어. 이거는 삐진 거야. 서운하다는 시그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한미 동맹은 혈맹인데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예? 영진 씨, 네. 이 정상 간의 통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 네. 어떤 내용이 줄을 이뤘고 또 중요한 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게 또 우리 국방 개그맨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저기 국방 개그맨이 말씀하신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죠. 애국심이 좀 충만해서 이런 것을 좀 해석을 하고요. 제가 이제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우리 외교 기조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입니다. 주미대사관에 있었을 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2017년도였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정상 통화를 이렇게 주선하게 되는데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이미 저희하고 엄청난 관계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주요 인사들하고는 주미대사관에서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해오고 동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선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통화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분 정도 우리 대통령님하고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당선을 네. 축하를 저희 대통령님께서 하셨을 테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우선 과제이기도 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평화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아마 깊은 논의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보도 자료나 그런 톤 같은 것을 보면은 약간 그 감이 느껴지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게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랄까요?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이 두 정상 간의 이 통화 어떻게 보셨는지 애매한 건 없었는지 혹은 누가 먼저 끊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바이든 당선인 승리
그 확정 나흘 만에 전화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왜 첫날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시스템상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신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물론 뭐 11월 23일에 그 승리가 확정이 온전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시사하고 긴 소송전을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임 절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 또 그렇게 되면 또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늦지만 그 늦었다고 보기에는 그 꽤나 적절하고 그 빠른 네. 그 전화 통화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문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날 전화를 한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를 한 게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11일이거든요. 근데 11월 11일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그 11월 11일은요. 미국에서는 그 세계 제1차 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고 재앙 분인의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그 확정된 이후에 첫 행보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그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그 이제 주둔 문제, 북핵 네. 문제 등을 이제 주요 의제로 다룬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결코 늦지 절묘한 않았고 선택. 절묘한 아. 타이밍이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국제 정치와 외교 정치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 또 방위 공약 유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동맹 관계의 어떤 재정립에 대한 의지와 또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제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컴백,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복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의 린치핀이다라는 걸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린치핀, 즉 핵심 축이라는 용어인데요. 예. 결국에는 한국의 어떤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표현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국의 어떤 그 부담을 주는 상황, 한국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주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린치핀이라는 표현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도 사용됐다는 점을 이제 생각하면은 절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진 씨, 네. 두 분 설명 들으니까 우리 네. 국장님도 또 첨언해 주셨는데 오해 풀리셨습니까? 오해가 풀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국민들도 많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상 간 통화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이든 당선인의 앞으로 펼칠 그 대외 정책 전망과 또 한반도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를 예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국장님, 국방부는 벌써 TF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곤 하면 특히 이제 미 대선과 같이 그러면은 이제 관련 부서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미 대선이 임박하면서 저희 이제 박재민 차관님을 이제 수장으로 해서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TF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요 한미 동맹 현안이 지금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뭐 언론에도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장관님께서 거의 매주 네. 출근을 하셔서 네.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국방부로 오기 전에 다른 기관하고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이 국방부 업무를 이제 새로 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이 업무 긴장도, 이 업무의 강도가 거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보다 더 긴장감이 높습니다. 꼭 외교부라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네. 이게 일상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 스스로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차관님이 그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에 이어서 미 대선 TF까지 뭐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그 작가님 방송 보고 계시죠?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차관님, 국방 장관님 정말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기조는 어떨지 요거는 태 기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그런데 이 바이든 당선인은 아메리카 이즈 백을 외치고 있으니 네. 잠깐만요. 뭐 아메리카 뭐 버스트 뭐백 이러는데 잠깐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일단 요거고 아메리칸 이즈 백. 이거 미국은 우리나라 뭐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려운 말 좀 쓰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쉽게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박사님이 좀 연구한 거 좀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어려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 대외 정책 기조와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든 당선인의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의 귀환 또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모든 걸 갖고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주의로 표현이 됩니다. 네. 바이든 후보의 미국의 귀환, 미국이 세계 무대로 귀환했다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장벽 건설, 또 방위 분담금 인상 등 어떤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선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목표도 물론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부합하는 곳에서만 선택적으로 개입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동맹들과 함께 또 국제 거버넌스 안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두 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축은 이 동맹과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맹 존중과 상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금전적 어떤 거래적 관점에서의 동맹 관계를 바라봤었는데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동맹들과의 어떤 가치와 상호 존중의 어떤 입장에서 트럼프 이전으로 미국의 어떤 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그런 미국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 축은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협약, 또 TPP와 같은 각종 국제 협약에서 미국을 이제 탈퇴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국제 레짐에 대한 가입을 다시 하고 또 이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네,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맹하고 이제 파트너십 강화인데 한반도 정책 기조 이게 어떻게 될지요? 이 박사님.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요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핵심 가치가 그 anything but Trump라고 해서 트럼프랑 모든 걸 다 반대로 하겠다였거든요. 네. 이런 정책 기조는 동맹에 대한 그 시각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 관계조차도 굉장히 그 일종의 거래 관계로 보고 실리를 추구하려는 그 측면이 많았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제 동맹의 그 유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그 좀 더 온화한 그 정책을 펼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한미 간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강공으로 일관했다고 하면 그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동맹 관계가 저해되지 않을 수준까지의 네.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 문제와 뭐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그 국무장관 그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그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사실 그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0월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한미일 삼국 그 동맹의 복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한미 동맹의 활성화, 재투자 조치 같이 사실 뭐 한미 동맹의 활성화나 그 이제 재투자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것이지만 한미일 삼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국내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이제 원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동맹관계 재설정이 1순위인데 그 동맹관계 1순위엔 또 한미동맹관계 재설정이 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바이든 당선인 첫 외부 공식 행보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창비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한미 관계의 청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한미 동맹은 쭉 혈맹 관계였는데 아니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죠. 네네. 네. 이 박사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한국 전쟁에서 혈맹으로 발전된 한미 관계가 냉전을 지나면서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다음 자본주의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기반의 동맹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가치 기반의 동맹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방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거래적인 관점의 어떤 동맹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럼 어떤 동맹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가치 기반의 동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함께 공유하는 가치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리더십 복원을 위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 기반의 동맹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정책뿐 아니라 대북 정책 기조도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네. 그럼 여기서 잠깐 역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취했는지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이 제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뭐 준비한 것은 아니고 네.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부탁이죠? 이럴 땐 뭐다, 국장님? 지포. 지포.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북미 남북 관계 변화 그것이 알고 싶군.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지식 포커스. Can read my, no he can read my poker face. 상대에게 속내를 비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교의 기본 자세. 하지만 그 속이 궁금하다고요? 알고 싶다고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해 예측해본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지포로 들어오세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쟁의 해결사,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제임스 얼 지미 카터 주니어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별명은 인권 대통령.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인권 문제 등으로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대선 중 그가 주장했던 원칙은 도덕적인 외교 정책. 남북미 3자 회담, 미중 남북 4자 회담을 제안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국가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맙니다. 이제 그만.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외쳤던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윌슨 레이건. 그는 세계 재패를 위한 군사 정책인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적대국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지원하는 등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유화 정책도 이어갔죠.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의 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반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90년 11월 21일 유럽 안보협력회의 폐막식에서 냉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발표했죠.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예외로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평화적 목표를 위해서만 핵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죠.
묻고 더블로 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라크 공격으로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변화와 희망의 정치 구현을 강조했던 윌리엄 제퍼슨 빌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력, 제재, 군사적 대응과 같은 강압적 수단보단 완화, 지원, 개선 등과 같은 보상적 수단을 활용하는 포용 정책이었는데요. 미사일 회담, 사자 회담 등 군사 안보 분야의 협상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정책의 일환인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도해 나갔죠.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 개발. 어이가 없네. 결국 그의 대북 정책은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며 마무리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테러 사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이라크, 이란에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악의 축으로 규정.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이에 부시 행정부는 원칙에 어긋난 적대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건 바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협약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09년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했던 초기만 해도 북핵 문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IS의 부상,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미국의 금융 위기에 밀려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에 놓인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선행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죠. 그 결과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다음 행정부에 바통을 넘겨야 했습니다.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적인 경제 성장과 맞서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적절한 상황에선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던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성과는 이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무력 도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 전문가들은 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군비 축소, 원칙에 따른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호한 외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그 효과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다가올 2021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착되고 우리의 안방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식 포커스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걸 잘 정리해줬습니다. 네. 네. 아, 제대로 정리해서 제가 이해가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한미 관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좀 우회를 해서 네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모 연구소의 연구원과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바이든 캠프 내에 있는 그 외교 진영 보좌진들이 어떠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은 다소 이데올로그적이고 그리고 좀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이든 캠프 내 인사를 보면은 그 스펙트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자체가 되게 전통주의자이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 2010년 중반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문제를 관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그렇게 네.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변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는 둘 수는 없다. 그러나 관여와 압박은 동시에 병행을 한다. 그게 바로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이 된 잭 설리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사고 체계를 가진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미래를 예견을 할 때
트럼프와 달리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일반화를 하거나 이분법적 사고는 조금 지양하고자 합니다. 예.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요 지위에 포진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제 경험에 따르면 반드시 어떤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 사전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을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전달하는 게 경청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굳이 조금 일반화를 네. 지향하면서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미래의 바이든 그 당선인 휘하에 있는 한미 동맹 관계의 미래는 밝지 않느냐 좀 그렇게 예견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전망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생각 다시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 동맹 관계 변화가 생기면 이 주한미군이 뭐 감축이나 철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지 행여 방위비 그 분담금 이거 확 줄어드는 거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했던 이 한미 연합 훈련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방 개그맨 질문 방언이 또 터졌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1년 넘게 난항을 갖고 있는 그렇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서욱 장관님께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예측을 내놓으셨는데요. 하지만 이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또 다른 의견도 내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흥정이 가능했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 바이든 당선인은 원칙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더 없을 것이다라는 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든 당선인 성향 자체가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 참모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변수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국무부 출입 기자단 네. 기자들의 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흥정이냐 원칙이냐 정말 역시 또 난항을 겪으면 안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해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서욱 장관님께서 역시 예리한 예측을 해주신 것 그랬습니까? 같아요. 네. 예, 사실 그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리더십이 소통과 원칙이 맞거든요.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것이 그 약간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다라고 그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그 기존의 그 틀 안에서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바로 직전인 10월 30일에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은 한국을 갈취하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역이라는 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의미하죠. 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데에 그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방위비 그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더구나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한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그 소식이 미 하원에서 동맹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1월 18일 날 미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2가지의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 이 결의안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하고 관련해서 그 한국과 미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그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단연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이 한미 동맹을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좀 급격한 상황 변화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그 뭐 방위비 분담금의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네. 저희가 알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바이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민주당도 동맹의 역할 그리고 비용 부담이 그 증대돼야 된다는 건 동일한 그 네.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에서 그 네.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은 저희가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거 협상한다는 거 이거 에너지 낭비고요. 너무나 과도한 요구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또 지금 중요한 그 현안 이슈 중에 현재 미국이 그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 재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그런 수순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또 한쪽에서는 주한미군은 예외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주한미군 재조정 이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그 왜 주한미군 조정이 거론되고 있는가라는 걸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주한미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병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병력 운용, Dynamic Force Employment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주한미군뿐만이 아닌 유럽에 있는 또 이제 인도태평양에 있는 이런 병력들을 갖다가 순환 배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적이 그 미군의 어떤 전략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지겠죠. 이런 어떤 이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대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네. 미국의 대전략은 현재 중국의 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도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또 1대1로 확장 등의 어떤 의미에서 인민 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미군의 어떤 군사 운용을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했을 때 또는 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 과거에는 이제 공군과 해군이 중심이 되는 어떤 공회전이 있었다면은 현재 미국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이라는 MDO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이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 주한 미군의 대부분의 병력이 육군이기 때문에 이 육군을 대중 견제에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어떤 안보 불안감 조성 또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어떤 주문이 있을 시에는 그 전에 한국과 어떤 면밀한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어떤 그 순환 배치는 계속 될 것인지, 특히 우리의 관심은 국장님 주한미군 조정 이슈 아닐까 싶은데요. 좀 의견 좀 주시고요. 국방부는 어떤 그 대응과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그 우리 이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그 해외 미군 전력 운용에 있어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 국방부가 그 인태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인태 전략에 위험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중국, 러시아의 이제 수정주의적 행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비전통 위협인데.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세 중에 한 곳에 물꼬가 트이면은 인태 전략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이 우선시하는 한반도에서의 안정 유지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네.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 2번 인태 전략에 있어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의 그 큰 그림 방금 말씀하신 뭐 MDO나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통주의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반도의 그런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 또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주한미군의 급격한 역할이나 규모나 이런 변동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그 이 연구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전략적 환경,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출범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이 바이든 당선인과 이 북한의 관계 이 점도 궁금하고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
북미 관계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 박은주 교수님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북한 외에도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등이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었는데 초기에는 지금 북한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됨으로써 매우 고민이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쌓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로운 인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불량배라는 지칭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인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추가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고 좀 더 이제 압박하고 검증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워낙 대북 강경책을 쏟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면 대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일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선호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아래에서 실무자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최종 결과물을 이제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둘이 통치 스타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뭔가 좋은 합의점을 직접 도출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박사님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해 준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을 할까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클린턴 행정부의 3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3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클린턴이냐 오바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는 복귀가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전향적인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러한 메가 아젠다, 메가 이벤트는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다수 탈퇴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재가입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다시 활동을 하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중국과 무역 갈등도 한동안 또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북핵 그런 해법 같은 거는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도했던 정상 간 담판 짓기보다는 실무자 중심의 네. 회담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사님 짧게 북핵 해법 전망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박은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보탠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은 아닐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어떤 전략을 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인내의 2.0이 되풀이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무 중심의 협상, 바텀업 협상을 말씀하셨는데 제이크 설리반 이번에 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이 된 제이크 설리반과 같은 보좌관은 과거에 이제 이란 핵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어떤 인물들이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었고 사실 국가안보 보좌관이 실무진으로 구성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러한 팀이 인재풀을 활용해 갖고 실무진으로 협상에 임하면은 그런 어떤
그 바텀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서 도출되어야만이 네. 정상회교를 하겠다는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텀업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핵화라는 어떤 그 로드맵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통한 어떤 완벽한 비핵화의 수순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몰 딜, 뭐 영변 핵 시설 폐기라든지 핵 동결과 같은 스몰 딜을 통해서 점진적 비핵화 노선을 이제 네. 택하겠다는 어떤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실무진 협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양한 어떤 옵션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국장님, 국방부는 어떤 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비핵화 협의는 이제 외교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그 두 전문가님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그 북한 핵 능력의 수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그런 환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그 이란 핵 합의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15년대 보면은 그 즈음에서 이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이 완전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점과 그 P5 국가들하고 이란과의 핵 협의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북한과 협의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페이스나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와 다르게 이게 톱다운이다, 보텀업이다, 뭐 이렇게 단순화하기보다는 이게 병용된 형태로 또는 또 다른 형태로 북한과의 관여 정책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말잔치를 안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단계적이든 뭐 바텀업 수준이든 어쨌든 좀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 가져보고요.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 그 훈련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최대한 로우키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연합훈련은 연기가 되었고요. 또 일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어떤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G7 회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훈련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 그냥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 첫 번째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초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고요. 행정부가 그 이후에 이제 3월 정도에 연합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연합훈련을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에는 한미 정상이 결정을 하겠지만 한미 사령관의 어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사령관의 입장이 연합훈련은 연합군 어떤 전투태세 대비 능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정례적인 어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 방위훈련. 사실 이거는 동맹의 군사 능력을 구비하는 필수 요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능력을 또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제52차 한미연합회의에서 한미 간에 사실은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북한의 네. 도발 가능성은 조금 민감한 문제라 제가 상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 와서 보니 아주 그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 24시간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좀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CM에서 이제 전작권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또한 이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SCM 결과 SCM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언론에서 얘기한 그 입장차를 조금 부각해서 보도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작권 문제는 2015년도에 이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이라는 한미 양측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지금 논의가 제가 보기에도 매우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본격화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런 조건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른 약간 토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네.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측이 전작권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아니고 네.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어떠한 최적의 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 한미연합태세 그리고 우리 양국의 주변 위협에 최적의 시기이냐 최적의 조건이냐 그걸 갖고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SCM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외 정책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우선 박은주 박사님. 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그 초기 스케치를 보면 대북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견고한 한미 동맹, 우리 군이 나서서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맹에게 신뢰를 획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도요. 네, 한미 동맹의 어떤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연합 차원의 어떤 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해야 된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은 미 신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화상 회의로 그 아세안 확대 국방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제가 한 말이 이 대한민국의 관료는 그 대한민국의 외교관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대화,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힘을 통한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이제 국방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동맹의 재설정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이 좀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 그리고 중견 국가로서 영내 역할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 치밀한 분석과 사안별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그리고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올 한 해를 강타한 핫 뜨거 핫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 동민은 그것을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코너지기로 제가 합류한 거 국방 안보 핫 이슈 베스트 5 다음 주 국방 포커스에서 대공개됩니다. 국방 포커스 연말 결산 채널 얼음.